혹시 라이스보이 슬립스를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까요? 그러면 2번 이상,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오늘 다시 본 분들 손 들어 주시겠어요? 처음 본 분이 훨씬 많은데요. 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오신 거죠? 네.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라이스보이 슬립스 개봉 당시에 이제 GV를 많이 하셨고 또 관련 인터뷰도 많이 하셔서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때 이미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물론 영화 이야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이 각본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개도 안 하고 괜히 떠들고 있었는데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새벽에 잠 안 오면 새벽 2시쯤에 이렇게 라디오 틀면 굉장히 졸린 목소리가 나와서 잠이 잘 오는 방송이 있습니다. MBC FM 영화음악 진행자 김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방금 제일 많이 보셨던 얼굴 최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스보이 슬립스 감독 앤소니 심입니다. 일단 제가 이 각본집 앞에 보면 감독님 말씀이 있잖아요. 감독님이 어떻게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썼는가 말씀하시면서 이런 문구를 쓰셨더라고요. 시나리오 쓰다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누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고. 그 누구도 너의 각본을 읽지 않을 것처럼 써라. 현실적으로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쓰신 시나리오를 이제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네, 심지어 두고두고 계속 읽을 수 있게 지금 이런 각본집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각본집을 처음 받아본 느낌이나 소감을 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거 완성된 거 봤을 때 아마 우리 뭐 영화 개봉한 이후로 제일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쓴 것처럼 그 누가 말한지 이제 기억했어요. 딱 지금 들으니까 에런 솔켄이 한 말이었어요. 저기 소셜 네트워크랑 네, 지금 너무 발음이 좋으셔서 못 알아들으셨을 텐데 한국 검색창에는 우리가 보다 아론 소킨이라고 치면 나오는 분입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이 작품 쓰면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질지도 몰랐고 누가 볼지도 몰랐고 누가 읽어줄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코로나 때 다들 너무 어려웠을 텐데 진짜 외롭게 혼자서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조용히 썼던 건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너무 이쁜 책으로 만들어져 갖고 딱 처음 봤을 때 전 진짜 와, 그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참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스태프들이랑 배우들한테 다 나눠줬더니 다들 너무 감동받고 너무 좋아하고 해서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좀 부러웠어요. 와, 책까지 나오더니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뭐 당연히 너무 좋았고 영광이었고, 진짜 저희 프로덕션 이 작품의 포토 앨범을 하나 간직하게 된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아까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아마 눈치 못 챈 분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저 이 책에서 가장 귀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책 맨 뒤에 바코드가 벼로 돼 있어요. 쌀 그 디테일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각본집 앞부분에 보면 실제 촬영용 대본을 거의 그대로 이제 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우님께서 처음 받은 시나리오도 이렇게 영문과 한글이 같이 있는 버전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 맨 처음 받은 건 이제 오디션 슬라이스였고, 그거는 다 영어였고, 그다음 전체 통 시나리오 받은 거는 사실 다 기억이 안 나요. 3개 있었어요. 제가 뭐 하나하나 고칠 때마다
시나리오를 3개나 고쳐야 됐었거든요. 전체로 다 영어된 게 있었고 한글로 된 게 있었고 이제 영어 한글 2개 다 된 게 있었는데 그게 되게 그때 맞아요. 그게 너무 귀찮아갖고 저 다음에 또 다시 이제 한국 영어로 된 작품은 또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한국 영어 둘 다 있는 시나리오 작업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각본집 처음에, 그러니까 이 아마 다른 각본집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각본집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는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드셨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 각본에는 있었으나 뭐 빠진 장면도 생기게 마련이고요. 아니면 원래는 이런 대사였거나 이런 식의 장면 연결이었는데 실제 영화 후반 작업 편집 과정에서 뭐 다른 방식으로 편집이 된다거나 현장에서 다른 대사가 나간다거나 그런 식의 약간 이렇게 좀 차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걸 비교하는 재미도 있는 게 각본집을 이렇게 좀 찾아보는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각본집의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시작보다 앞에 영화에 나오지 않는 하나의 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의 시나리오가 시작되거든요. 박경리 작가님의 한이라는 그 시가 영화 시나리오보다도 맨 앞에 나오는 약간 프롤로그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촬영 대본에도 있었던 건지 그리고 특히 그 시를 이 라이스 보이 슬립스의 시작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나리오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저 편집할 때도 저기 그 시 쓸 수 있도록 허락도 받고 다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편집 끝날 때쯤 보니까 그 처음에 나레이션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은 정보가 이제 관객들한테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그 시까지 있으면은 영화 시작하자마자 관객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갖고 너무 많다 해갖고 그거 빼게 됐는데 그걸 왜 썼냐면은 이제 이 영화는 이제 뭐 한국 분들이야 뭐 한이라는 거를 잘 알지만 외국에서는 아예 모르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도 이 소영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쌓인 한을 소리 지를 때 내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한에 대한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싶었는데 관객분 이제 해외 외국 관객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영화가 뭐에 대해서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를 제가 썼어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아름다운 시 같고 외국 사람들 재밌어할 것 같아서 넣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다들 이거 오프닝 시가 너무 좋다. 이 영화 너무 셋업을 잘해준다 해갖고 그럼 영화에까지 넣어야겠다 했는데 또 이제 마지막에 마음 바뀌었지. 네. 그 시 아직 각본집을 안 사신 분이 있을 테니까 짧게만 소개해드리면 왜냐하면 이 시에서 제가 그 이어서 드릴 질문이 있어서 육신의 아픈 기억은 쉽게 지워진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덧나기 일수다. 떠났다가도 돌아와서 깊은 밤 나를 쳐다보곤 한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이 깊은 밤 나를 쳐다보기도 한다라는 이 문장을 보는데 감독님이 이 영화의 카메라의 시점을 설정하신 게 약간 저는 여기에 힌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많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마 영화 처음 보신 분들은 카메라의 움직임이 이거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셨을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우리가 보통 시적으로 쓸 때는 부유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약간 그런 식의 카메라 움직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이 아마 누군가가 이 두 동영과 소영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시점으로 카메라의 시점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이 시에서 힌트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셔서 그 카메라 시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기 이 영화 촬영 준비했을 때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카메라 감독하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던 게 이제 이 영화는 누구 시선으로 이제 촬영할 건가 했는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이게 그래서 우리 둘 다 한 얘기가
따라서 똑같이 생각한 게 이 영화는 약간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다 해서 그러면은 카메라가 그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자기의 가족을 이제 지켜볼 수 있으면은 어디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이제 편집 이제 카트 별로 없이 촬영하고 이제 계속 카메라가 움직이고 뭐 약간 거의 숨어 있는 느낌으로도 이제 촬영하고 한 게 그런 결정들 이제 그 아이디어 갖고선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랑 연결된 거는 그건 지금 처음 생각해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제가 이 갑본집을 보고 영화를 다시 보는데 이게 또 갑본집을 보고 영화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느낌이 다르고. 근데 저는 어차피 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처음에 갑본집을 볼 때는 처음에 제가 그 전에 봤던 영화를 떠올리면서 갑본집을 하나하나 이제 넘겨보았고 갑본집을 딱 보고 나서 다시 영화를 볼 때는 이제 내가 조금 전에 보았던 갑본을 생각하면서 또 영화를 보고 근데 이걸 직접 연기했던 배우의 느낌은 어떨까도 좀 궁금했어요. 내가 출연하고 촬영한 영화 사실은 촬영 다 끝나고 개봉 다 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다시 들여다볼 일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 내가 촬영한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좀 훑어볼 때의 느낌이 어떠셨는지, 영화 촬영할 때의 느낌들이 좀 다시 떠오르셨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냥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저의 첫 장편 데뷔였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준비했던 터라 저는 사실 그 고려장 그 독백을 아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편집에서 이렇게 끊어서 할 거였으면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왔을 것 같은데 그때는 현장에서도 다 한 테이크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엔진할 수 없었고 그 영어로 된 그 막 2장짜리를 막 엄청 달달달달 막 수능 때보다 더 공부하듯이 외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 정말 그 추억이 계속 저는 되새겨지고 근데 어떤 부분은 이런 말을 했었었나? 벌써 잊은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본 영화의 갑본집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는 약간 좀 코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는 시각적인 정보로 담겨 있는 것들이 갑본집에는 지문의 형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거나 그 상태에서 우리는 배우의 표정으로 짐작할 수 있는 배우의 그 영화 속 캐릭터의 심리가 각본에는 아예 글로 써 있다거나 이런 걸 이렇게 좀 같이 보는 재미가 있는데 이 갑본집에서 제가 턱 하고 좀 걸린 부분이 이제 시간이 흐르잖아요. 동현이가 나이를 조금 먹고 이제 커서의 장면으로 변환되고 나서 그 부분을 묘사하는 지문이 소영의 첫 등장 그러니까 세월이 조금 흐른 뒤에 소영의 첫 등장이 전보다 나이 들고 쇠약해진 소영이 능숙하고 신속하게 일을 한다 라는 한 줄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약간 상상을 해본 거죠. 이거를 만약 연기해야 되는 배우라면 이 한 줄의 지문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시퀀스에 등장해야 되는데 내가 등장하는 순간 시나리오에는 이걸 내가 표현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전보다 나이 들고 쇠약해진 소영의 모습으로 능숙하고 신속하게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 처음 시나리오 받고 그 장면의 연기를 준비할 때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별로 열심히 준비 안 했나?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글 자체를 막 분석적으로 막 다가가는 편이 아니라 되게 머릿속에 이미지적으로 떠올리고 약간 직관적으로 그냥 느낌 따라 하는 편이 많아서 그냥 제가 떠올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그냥 텍스트를 읽었을 때 그 텍스트에 의외로 종속이 안 되고 그냥 텍스트는 저한테 그냥 기본 파운데이션만 주는 어떤 지시여고 저는 항상 거기서 저만의 상상력으로 늘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질문 기회 드릴 거예요. 그때 혹시 하고 싶으신 질문 있으면 지금 미리 마음속으로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갑본집을 중심으로 제가 그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화 처음 보신 분들은 영화도 처음 봤는데 갑본집까지 막 이러고 계실 수 있어서 관객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따 따로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본집하고 영화 비교해 보니까 가장 큰 차이가 동현이의 장면이
각본에 비해서 영화에서는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실제 각본에서는 동현과 동현의 친구들의 에피소드들이 영화에서보다는 조금 더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촬영 단계에서 그게 빠진 건지 아니면 편집 과정에서 어떤 감독님의 선택으로 그렇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다 촬영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데 그리고 너무 배우들 다 이렇게 잘린 배우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더 많이 나오고 동현 캐릭터도 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잘 연기해 줬는데 자르는 게 되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 이게 편집을 하는데 이제 씬들이 거의 이제 컷이 별로 없으니까 뭐 씬 촬영한 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뭐 가운데 조금씩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다 했는데 영화가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이 고등학교 부분이 너무 길어갖고 이건 안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이걸 줄일까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프로듀서도 이제 보고선 사람들 많이 하던 말이 이제 이 영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 엄마와 아들에 대한 영화다. 이 릴레이션십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재밌는 거니까 그거를 그 릴레이션십을 포커스 갖고 영화를 다시 편집해보자. 해서 진짜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는데 딱 한 장면을 잘랐더니 거의 도미노처럼 잘라야 되는 이 장면이 없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없으면 이 장면 필요하지 않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거의 한 2-30분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르고 보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저희 촬영하는 게 너무 빨랐거든요. 며칠 없었는데 이렇게 자를 줄 알았으면 영화에 쓴 장면을 더 열심히 더 오래 했을 텐데 촬영을. 그 동현이가 달리는 장면이 있어요. 네. 각본집에 남아 있는데 그 촬영 때 동현이가 너무 많이 달려서 혼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려가지고 너무 억울했었어요. 그 밀크쉐이크 먹고 네네. 원래 그 장면이 훨씬 더 길거든요. 거기에 그 친구의 형이 막 집에 네, 형이 와서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그때부터 이제 그 약의 효과가 이제 있으면서 그것 좀 막 미쳐갖고 도망가고 막 그 시퀀스가 되게 긴 게 있는데 너무 재밌는 시퀀스였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거구나 해서 아무리 재밌어도 영화에 필요는 없어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동현과 소영의 이야기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지금 완성이 됐으니까 좋은데 각본집을 보면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이 처음에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쓸 때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캐릭터로 말하면 소영이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중요했지만 어쩌면 감독님이 실제로 경험했던 외국에서의 그 성장기가 담겨있는 동현의 이야기도 꽤 감독님께는 중요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라서 그래서 많이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이야기를 좀 빼려니까 그게 좀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많이 이 얘기하면 되게 놀라는 게 처음 했었을 때는 거의 코미디였어요. 이게 이 영화에서 조금 코미디라고 할 만한 건 가령 한국어로 오기 전까지의 코미디는 제 기억에 딱 하나 정도예요. 오픈카를 타봤냐고 했을 때 한국 사람은 머리 숱이 많아서 이만해진다 정도 외에는 사실 코미디라는 게 거의 없는 영화인데. 그래서 그 미선 친구 역할도 되게 코미디한 캐릭터였고 학교에 있는 장면도 되게 웃겼고 좀 라이트하고 코미디 같은 영화 만들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혹시 슈퍼배드라는 영화 아세요? 그래서 이건 코리안 슈퍼배드 같다. 그래서 진짜 그런 스타일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요? 영화가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계속 변화하고 또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에도 더 이제 좀 더 코믹한 장면들도 있지만 촬영하고 실제 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보면서 이거 별로 안 웃긴데
이게 너무 영화가 생각보다 너무 슬픈 것 같은 거예요. 촬영하실 때까지 모르셨어요? 촬영할 때까지도 코미디를 내가 찍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 보고선 되게 감동받고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쓸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영화 이제 편집하고서 볼 때 와 이거 되게 슬픈 장면이네 막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근데 쓸 때는 뭐 어쩌면 나의 경험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냥 이민자들의 너무 이제 흔한 일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진짜 그렇게 슬프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었어요. 쓸 때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일부러 슬픈 장면을 생각하면서 쓰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슬픈 영화 만들었냐. 근데 나는 코미디 만들려고 했다. 아마 각본집을 보시면 많이 그 영화에 담기지 않은 동연의 그 에피소드들을 보시면 그 각본집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이 얘기를 어느 정도 수긍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사실 내가 겪은 일은 나는 사실 아무렇지 않고 나는 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좀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어버린 어떤 시간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그게 안쓰러운 시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불쌍한 애였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게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러한 그 시각의 차이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질문기에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2가지 정도만 여쭙고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원래 시나리오 단계와 뭐 촬영 단계, 완성 단계에서 변화는 뭐 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자잘한 거는 빼고요. 하나 제가 눈에 띄는 건 동현이 나중에 그 아버지의 짐을 받잖아요. 아버지의 짐을 가방에서 받아서 물론 시나리오에는 트랙터로 써 있지만 실제로는 경운기를 타고 가죠. 근데 그 가방에서 꺼내는 게 시나리오에는 교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군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의외로 허무한 좀 그 답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교복을 구하지 못해왔고요. 역시 예상대로였고. 아무리 찾아도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러면 저희 이제 뭐라 하지 의상 카스튬 있잖아요. 뭐라 하지 의상팀이 이제 군복을 못 찾는다 해갖고 교복을 못 찾나 해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 군복으로 하자. 군복은 뭐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갔으니까 군복이야 뭐 어디나 가도 있겠지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게 70년대 군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군복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이제 그 장면 촬영하기 진짜 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어디서 구해갖고 막 강원도까지 어떻게 보낼까 막 아는 사람들 다 전화해보고 왔는데 못 찾다가 그 촬영한 집이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집. 그 집 실제로 거기 사시던 분이 이제 저희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 집안에 이제 이제 분장팀이 막 이것저것 옮기다가 미수 감독이 저 보이는 거예요. 외국 친구인데 이거 군복 아니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장 안에 군복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이 이제 군인이셨어갖고 그래서 영화에 나온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도 조금 이슈가 있었잖아요. 군복을 사실은 촬영을 그리고 나서 그래서 군복을 이제 썼는데 저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다 이제 확실히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가기 전에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이제 근데 그 군복에 그게 저작권 뭐 이런 문제들 걸리는 여기 거 패치들이 있는 게 그게 뭐냐 저희 변호사가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거 같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허락을 받았냐? 군대에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냐고 내가 그랬더니
변호사는 그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슈가 되니까 어떻게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사촌 동생한테 전화해갖고 저기 군대 좀 전화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진짜 막 몇 주 동안 어떻게 찾아갖고 누구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무슨 소리냐 이제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바깥에서 입으면 그건 불법이다. 그래서 이 영화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불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냥 허락해주면 안 되냐. 근데 그분도 이렇게 내가 허락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뭐 군대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허락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간략 그런 소개, 캐나다의 무슨 영화고 무슨 누가 감독했고 이런 거 내용들 다 적어서 거기 국방부에 제출해서 그래도 거기서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한국을 좋게 나오는 좋게 장면이다. 보이는 영화다 이렇게 해갖고 그죠. 좋게 나오는 영화죠. 예. 근데 그게 처음에 의도하지 않은 선택인데 이게 또 교복과 군복의 차이가 주는 그 묘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그 영화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게 다 계획한 대로 가지 않아서 생긴 어떤 마법 같은 순간들이 모든 영화에는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쩌면 이 영화가 교복이 아닌 군복을 선택한 게 하나의 그런 이 영화의 마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또 드네요. 군복 입고선 촬영하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하잖아요. 네. 제 카메라 감독이랑 딱 보니까 왜 저 배우가 안 보이지? 왜 또 마지막 샷도 되게 멀리서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 군복 입고 있으니까 그냥 소영이 그냥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하얀 티셔츠 입히자 밑에. 그래서 그날이 그냥 더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군복 벗고서 이제 하얀 티셔츠로 촬영하게.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되게 추운 날씨였으면 그것도 문제였을 텐데. 군복의 기능이 아주 좋았네요. 예. 군복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엄폐 효과를 잘 만들었네 군복이. 또 하나 이건 뭐 큰 건 아니겠지만 원래 그 시나리오 상에는 나중에 그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서 바나나 우유와 초코파이를 올려놓는 걸로 각본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 그냥 소주 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나나 우유와 초코파이를 구하지 못해서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목욕탕 촬영을 하는데 우리 한국 장면들을 4일 안에 다 촬영했거든요. 4일이요? 네, 그래서 엄청 빨리 촬영을 해야 돼갖고 이제 그 목욕탕에서 원래 거기 남아 있을 텐데 소영이 이제 목욕하고선 맞아요. 소영이 바나나 우유를 달라고 바나나 하는 우유를 장면이 있더라고요. 2개 사갖고 자기 하나 마시고 하나는 이제 그 다음날 묘지에 가져가는데 그날 저희 실제 어머님이 꼭 영화에 카미오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삼촌분도 나오시거든요. 그 이발사로. 그래서 그건 감독님의 요청이 아니라 어머님의 요청이셨나요? 네, 저희 어머님이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네 영화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 그러면 이제 바나나 우유 목욕탕 아줌마 해서 이제 바나나 우유 파는 장면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날 너무 빨리 막 움직이고 촬영하다 보니까 딱 그 장면을 이제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디 가신 거예요? 화장실을 가셨나? 어디 가셔갖고 주문집에 회국수 드시러 가셨어요. 갑자기 안 계신 거. 그래서 시간은 없는데 진짜 막 너무 빨리 나가야 돼갖고 그래서 그냥 이 장면 그냥 찍지 말자. 찍어도 이제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느낌도 별로 안 좋고 너무 서둘러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이제 대신 이제 소주로 하자. 진짜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냥 꼭 깊이 생각해서 한 것보다 많은 것들이 그냥 할 수 없어서 한 것 같아요 영화를.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뭐 일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심혈을 기울여 한 것보다 어찌저찌 벼랑 끝에 몰려서 뭘 했는데 그게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글을 쓰고 마감을 하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또 그날 목욕탕에서 촬영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그 목욕탕 주인 아저씨가 우리한테 돈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미안하시다 해갖고 저희한테 선물로 말른 오징어를 잔뜩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촬영 가는데 그 오징어 갖고선 올라가고 그 영화에 나오는 오징어도 그 목욕탕 아저씨가 주신. 아니 그 오징어를 얼마나 주셨길래 이게 이 모든 게 어머님의 큰 그림이었네요. 네. 어머님이 주문진에 회국수를 드시러 가신 덕분에 이 모든 마른 오징어 하나에 소주 한 잔으로 동현이가 아빠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 그 묘한 시퀀스가 그 느낌 되게 좀 좋았거든요. 그 시퀀스가 모든 것이 어머님의 뜻이었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영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 두 분께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 뒤에 이어서 제가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영화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각본집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손을 드신 건가요? 손을 흔드신 건가요? 네. 하이. 예. 네. 저희 가운데 계십니다. 남자. 예. 인간의 팔 길이는 꽤 깁니다. 그래서 더 번쩍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시나리오도 그렇고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셋업하고 페이오프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 상에서 예를 들자면 엄마가 그 동현이한테 너 그 옷이 어디서 샀냐고 그러고 좀 이따가 장면에서 친구가 그 옷 어땠어? 막 되게 예쁘지 않니? 막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뭔가 마지막에도 뭔가 그런 묘한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셋업을 한 게 마지막에 또 다시 등장해가지고 완결 짓는. 그래서 그런 거를 시나리오에 썼을 때는 어떤 걸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소영이가 고려장 얘기를 먼저 하고 네, 맞아요. 나중에 엔딩에 가서 그 마치 고려장과 같은 상황이 나온다거나 앞에서 동현이가 렌즈를 끼는 것이 그 고등학생 동현이의 첫 등장이었는데 그게 컬러 렌즈였죠.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보이고 싶은. 근데 목욕탕에서 그 렌즈가 빠진다거나 한국에 와서 그런 식의 그 설정들, 그 앞에 어떤 설정을 하고 그걸 다시 뒤에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처음에 좀 계획을 하셨고 어떻게 그 장면들을 생각해내셨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글 쓴 과정이 되게 길잖아요. 이게 되게 길고 글 쓰는 게 되게 이런 것 같아. 그냥 맨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 어쩌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들이 낳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썼는지 솔직히 기억은 안 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런 거 들었어요. 저기 뭐라 하지? 한국말 뭐라고 하더라. 만약에 이제 전 캐나다에 샀으니까 캐나다에서는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제 백인 사람들이 유러피안 사람들이 이제 처음 와갖고 이제 거기 나라에 있는 인디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외국 사람 이제 백인 사람들처럼 만들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도 그랬잖아요. 이제 일본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없애고 그리고 음식 그리고 또 옷을 자기 나라의 옷을 못 입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를 지운다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민자들은 이렇게 특히 그때 이제 이민자들은 이제 저도 그랬고 가서 너무 이제 그 주변 사람들과 캐나디언들이랑 같이 이제 어울리고 싶어서 이렇게
외국 사람 이제 한국 사람한테 뭐 일부러 이 옷을 입지 말아라, 이 음식 먹지 말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일부러 자신을 바꾸잖아요. 일부러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아시안 사람들은 이제 북미 다 이민 가서 일부러 이름 바꾸고 일부러 거기 나라 음식 먹으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처럼 다 똑같이 옷도 비슷하게 입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나라의 아이덴티티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어린아이 또 보면은 어린아이 때는 동현이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제 그 소영의 아이디어로 이제 옷을 입히고 음식도 소영이 원하는 걸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더 크고 나면은 본인이 스스로 옷도 친구 옷을 빌려 입고 머리 색깔, 눈 색깔 다 바꾸고 이제 한국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그렇게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로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하나씩 이제 입힌 거를 이제 어떻게 다시 벗길까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약간 퍼즐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시나리오 쓸 때 내 생각은 이제 어디다 요거 들면 제일 임팩트가 클까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처음에 그 김밥을 버리던 아이가, 그러니까 쌀을 먹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강원도에 와서 무지 먹잖아요. 밥이 맛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영화 이 각본이 다시 보면서 와 이거 불과 우리가 작년에 이 영화 개봉하고 그때 GV하고 했었는데 그 1년 사이에 미국에서 김밥이 그렇게 한국의 냉동김밥이 그렇게 대박이 났다는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세상이 참 순식간에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더라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냥 말하면 아니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작은 예산 영화들이 카메라 무빙에서 이렇게 핸드헬드를 많이 사용도 하잖아요. 근데 짐벌 같은 거 대신 혹시 이런 영화에서도 그런 핸드헬드 무빙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뭐 예산상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렇게 핸드헬드로 무빙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약간 궁금했습니다. 한 장면인가 빼고 핸드헬드 없었어요. 다 긴벌이었어요. 거의 다 아마 한 75% 정도는 긴벌로 촬영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스틱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디캠이 아니고 저기 이지리그를 조금 찍고 근데 75%는 긴벌로 찍었어요. 네, 그래서 긴벌이 좋은 게 약간 그 핸드헬드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핸드헬드는 너무 어지러워갖고 그거는 스테디캠 그거 이지리그 핸드헬드 다 비교해 보니까 딱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선처럼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딱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갖고 그렇게 찍었어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가운데. 네, 정말 사소한 질문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그 할머니가 정확히 소영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어떠한 형태인지가 조금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머리를 깎잖아요. 이제 사실 그 노란 머리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은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도 됐을 텐데 깎은 이유는 군복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원래 교복이었을 상태에도 머리를 깎는 걸로 되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할머니 감정은 최승일 배우님께서 한번. 근데 할머니가 안 계셔서 지금 할머니 감정을 잘 모르겠는데. 영화 속에서 이영녀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가 소영이를 대하는 마음. 소영이요. 네네. 그게 뭐였는지.
그게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도겠죠. 뭐 정답이 없으니까. 아, 저는 그 손주라고 들었어. 그래서 손주인가요? 맞죠? 소연이. 네, 저도 그냥 짐작하는 건데요. 이제 어머님 역할은 이제 이용녀 배우님이 해주셨으니까 저도 짐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이제 그 히스토리는 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왜냐면 여기 각본집에도 원식이가 왜 죽었는지는 안 나와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나도 왜 죽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했었어요.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고, 근데 감독님도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는데 그냥 힌트를 주신 게 그 스태프들이 꼭 봐야 되는 영화 리스트 중에 박하사탕이 제일 먼저 있었거든요. 근데 박하사탕이 이제 70년대 한국 격변기의 어떤 역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소연과 원식이 한국 서울의 격변기를 겪어낸 두 젊은 청년이었을 거고, 그 격변기를 거치는 와중에 그리고 대학가에서 만났고 뭔가 거기에 되게 많이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만든 이야기는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식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을 거라고 저도 이제 상상을 했는데, 어머니로서는 이제 아들을 서울로 공부를 떠나 보내고 나서 갑자기 듣는 소식이 죽음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탓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아마 가장 쉬운 대상이 당시에 소영이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이 너 때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소영이를 원망하는 마음을 그렇게 다 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저만의 어떤 상상이 있어요. 감독님께서는 머리를 꼭 밀어야 했습니까? 네. 시나리오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시나리오에서도 머리를 민다고 돼 있더라고요. 머리를- 교복인데도. 네. 머리를 왜 다시 이제 검정색으로 염색을 할 수 있는데 설마 지금 검정색으로 염색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네요. 뭐 이런 거 바로 전에 그 사진들을 보잖아요. 저기 자신 아버지 처음으로 모습을 보는데 아마 그 모습 그 사진들에는 아마 아버지도 머리가 민 거 아니면 되게 빡빡하게 되게 짧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빠와 비슷해지고 싶은 이미지 찾고 싶어서 그렇게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기분하면 저도 가끔가다 머리를 빡빡 밀거든요. 그래서 는 건지. 근데 앞에 말씀하신 대답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빠의 사진과. 네. 이게 왜냐하면 어쩌다 오늘의 이 대화 내용이 이든황 배우의 귀에 들어가면, 네, 동현을 연기한 배우의 귀에 들어가면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머리를 밀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네, 아빠의 모습이라고, 네, 아빠의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해야 그 배우가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저도 같이 밀었어요 그날. 진짜요? 네. 그 전날 그 바리깡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감독이 먼저 미시고 그 다음날 같은 바리깡으로 밀었어요. 그렇구나. 네. 배우가 할 말이 없네. 네. 감독이 먼저 밀었는데 뭐. 네. 그렇군요.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면, 네, 일단 그 가까운 쪽부터 질문해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영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자연을 보여주는 스틸샷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거를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처음 한국 나왔을 때 그 장면이 어떤 열매도 보여주고 그 걸어오는 장면도 보여줬는데 그때 되게 빛이 예쁘게 막 나왔는데 필름으로 찍으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장면? 자연을 응.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는데 그게 혹시 필름으로 찍으신 건지? 전체 다 필름을 찍었어요. 네, 16mm 필름으로
다 찍고 그리고 자연 그런 거는 이렇게 그렇게 막 계획으로 찍은 건 아니고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대한 게 이렇게 감정이랑 대화가 많잖아요. 이제 영화가 이제 그 아버지도 옛날 돌아가시고 또 이제 소영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 사이에서 이제 그 살아있는 자연과 동물들 이런 걸 계속 이제 주변은 계속 이런 라이프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또 보면은 그냥 저도 편집할 때 그거 찾게 된 거예요. 그냥 촬영할 때는 그냥 이거 재밌다, 이거 이쁘다, 이거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찍어놓자. 너무 이제 그냥 느낌이 너무 좋다. 그래서 동물이든 뭐 자연 나무든 뭐 이런 컷을 넣으면은 그냥 느낌이 뭐가 있어 갖고요. 솔직히 이제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써야겠다고 느꼈었어요. 그냥. 네, 저는 예전에 어떤 지부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처음에 내레이션 나올 때 그 자연을 딱 보여주면서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그때 약간 배추도사, 무도사처럼 옛날 옛적에 이런 설화를 들려주는 어떤 느낌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너무 무거워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때마다 그런 자연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이거가 좀 더 동화 같은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효과도 저는 느꼈어요. 네, 그 필름 촬영에 덧붙여서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 있지만 화면비도 달라집니다. 캐나다에서는 1.33대 1로 좀 좌우가 좀 좁은 그것이 한국으로 오면 시야가 확 이렇게 트이면서 좌우로 넓은 화면 비율로 바뀌죠. 그것도 이 처음부터 각본 단계에서부터 감독님이 염두에 두신 어쩌면 소영의 좀 마음과도 같은 캐나다에서 좀 갇혀 있는 느낌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좀 딱 트이는 느낌으로 화면비도 좀 바뀌고요. 저도 마지막 엔딩은 특히 서서히 그 해가 저물어 가면서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는 시퀀스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뭐 소영의 이야기처럼도 그 시각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서 저도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얘기해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한 분 아까 손 드신 분부터. 그리고 아까 그 슈퍼배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톡을 늦게 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슈퍼배드는 애니메이션 슈퍼배드가 떠오르잖아요. 아까 근데 말씀하신 그 코미디 영화 슈퍼배드는 마이클 세나하고 엠마 스톤 나온 그 슈퍼배드라는 다른 코미디 영화, 그 영화를 말씀하신 거랍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요. 미니언즈 나오는 거 아니고요. 자, 질문. 네, 개봉 당시에 보고 지금 다시 봤는데도 여전히 그 감동이 계속돼서 너무 좋았고요. 질문이 많지만 각본집을 보다가 방금 든 생각인데 영화 보면서도 동현이가 키우는 거북이가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많이 나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각본집을 보니까 이제 애칭을 붙여서 북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이 친구 어떻게 보면 좀 연기를 해야 돼 물속에 잠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감독님의 자전적인 부분이 담겨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동현이랑 이제 여행 가자 하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장면에서 원래는 거북이가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친다라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없어진 혹은 그런 이유가 있다면 조금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각본집 안 보신 분들 궁금하시죠? 네. 각본집 보시면 다 나와요. 네. 네. 자, 일단 거북이는 자전적인 게 반영된 건지 그리고 거북이의 연기 지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거북이가 바닷속 그 각본집에 있는 장면은 왜 영화에 넣지 않으셨는지. 그 거북이는 이제 원래 자연에 있어야 되는 동물이 이제 그런 탱크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약간 소형의 경험과 이제 비슷하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거북이 되게 기대했던 게 많았는데 우리가
캐스팅한 거북이가 그 비싼 필름으로 이제 촬영 액션만 하면은 제가 원하는 거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한 10분 정도 진짜 촬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싼 필름을. 네, 막 먹이도 주고 막 툭툭 치고 아무것도 안 해갖고 너무 화나갖고 그냥 대충 조금 찍고 그냥 그만하자. 이거는 이제 시간 낭비, 돈 낭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거북이 때문에 하루가 다 날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원하는 만큼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아까 얘기하신 이제 바닷가에서 헤엄치는 그걸로 해서 이제 그 장면 촬영해서 이제 그걸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는 그 트랜지션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또 거북이랑 촬영한다는 상상만 해도 너무 화가 나갖고 그리고 또 되게 필름 카메라에 갖고 그걸 물 속에 넣는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고 비싼 거고 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영화는 좀 약간 다른 느낌이 더 어울리는 것 같고 또 이제 한국 가니까 하조대도 가보고 이렇게 해 뜨는 것도 보고 해 지는 것도 보고 자연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많아서 대신 우리 드론으로 이렇게 진짜 약간 그 귀신 느낌처럼 그렇게 그냥 날아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보자 해서 그래서 그렇게 마음 바꾼 잘한 것 같아요. 거북이 작품보다. 그 거북이 배우와 함께 촬영했던 동료 배우 최승현 씨는 그때의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거북이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되게 까다로운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비싸요. 비싸고 까다롭고 또 캐나다는 동물 인권이 엄청 센 나라여서 함부로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배우들보다 돈 더 많이 받았어요. 네. 보통 이런 동물들 나오는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들이 늘 말씀하세요. 다시는 동물 나온 영화 찍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마지막 질문 아까 손 드신 분 있었죠. 마지막 질문 받고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인생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OST 발매 같은 예정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그 사이먼이랑 소영이랑 이렇게 춤출 때 나오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궁금합니다. 원래는 그 춤추는 장면에 썼던 노래가 있어요. 촬영도 이 노래로 했었고 뭐였지? 김민기님의 이 제목이 뭐였더라? 뭐지 나도 들어. 맞아요. 되게 유명한 여기서 틀었잖아요. 라디오에서 틀었는데. 네. 근데 무슨 쓸쓸한 여자는 아름다워요. 뭐였지? 너무 좋았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까먹었다. 그 음악 허락받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이 제가 직접 안 돼갖고 한국에 있는 뮤직 슈퍼바이저 연락돼갖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해줄 수 있다는데 그 한 노래 쓰기 위해서 그 예산이 저희 음악 한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돈이. 아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김민기님 음악은 김민기님이 연락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노래가 그 세시봉의 세시봉의 장이요? 송창식 말고요? 말고 세시봉. 이장희님의 그대.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장희의 뭐였더라?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게 진짜 비쌌어요. 난 네 곡 있었어. 김민기 노래가 안 돼서 이제 다른 거 찾다가 다 안 돼서 쓴 노래가 뭐였냐면은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돈 조금만 주면은 원하는 만큼 거기 있는 음악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음악 중에 하나인데 처음엔 그냥
우리 편집하는 동안 그냥 대충 써보자 했는데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갖고 그냥 계속 쓰게 됐고, 그리고 또 이 OST도 저희가 솔직히 여기 이 각본지 만든 이제 플레인 아카이브가랑 저기 OST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음악 해주신 컴포저 되게 앤드루가 너무 아티스트 같고 한다고 해도 이제 1년 넘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달마다 또 다시 물어 언제 보내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다 이번 작품 끝나면 다음 이제 다 해서 이제 보내주겠다 하는데 이제 조금 너무 안 보내줘 갖고 이제 그거 이제 다 하면은 이제 OST 저희도 너무 내고 싶어요. 근데 왜 김민기 노래였냐면요. 소영이 아마 20대 때 들었던 앨범이었을 것 같고 그거를 아마 캐나다에 들고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이 예쁜 책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끝나고 밖에서 두 분이 사인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각본집을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각본집에 받으시면 되고 어머나 각본집 없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밖에서 출판사에서 할인 가격으로 바로 각본집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바로 사서 사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워낙 돈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사인해 드립니다. 네, 사인해 드리지만 각본집에 받는 것만큼이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각본집이 필요하신 분은 현장에서도 구매 가능하고 있으신 분은 받으시면 되고 없으신 분은 뭐 티켓이나 다른 곳에 사인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면 출판사에서 준비한 굿즈까지 그 사인 받으신 분들 위해 준비해 놓았다니까요. 굿즈 되게 예뻐요. 네. 사진이에요, 사진. 네. 그래서 그것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이 GV 끝나고 사인 잘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코미디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영화는 비록 코미디가 되지 않았지만 GV도 코미디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아주 즐거웠고요. 오늘 이렇게 영화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영화 또 다시 보고 또 각본지까지 이렇게 손에 넣어서 이 영화를 좀 내 곁에 좀 오래오래 두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지구회하신 소감 또 오늘 이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눈 소감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재밌었고요. 각본집 소장하시고 오래오래 영화 봐주시면 DVD도 있고 다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OST 빼고. 근데 또 제가 남의 영업장 와서 제 영업하는 게 좀 그런데 제 책도 곧 나와요. 그래서 아까 부럽다고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 알라딘 북 펀딩을 원래 오늘 마감인데 어떻게 알라딘에서 알고 내일 모레까지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알라딘 북 펀딩 가셔서 하바 이야기 찾으시면 되고 더불어서 라이스 보이 슬립스 각본집도 같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몇 번씩 보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여기 플레인 아카이브에서도 너무 좋은 각본집도 만들어주시고 이런 재밌는 날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계속 다음 작품 시나리오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곧 다 완성되면 이제 열심히 해서 더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개봉하면 그때 그것도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화 개봉 때 어디 그 얘기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데이빗의 나라의 관객과 동현의 고향의 관객 모두가 좋아하는 이야기였다라는 얘기를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이 영화를 좋아해주고 한국에서도 이 영화를 좋아해준다는 게
아마 영화를 만든 분들께는 제일 좀 신기하고 행복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고,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좋은 영화는 캐나다든 한국이든 그 국적이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두 분과 오늘 얘기 나눠서 저도 무척 좋았고요. 이제 나가셔서 두 분과 두 분의 사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